어머니, 여기서 기다리시면 저희가 짐 붙이고 올게요. 꼭 여기서 가만히 앉아 계셔야 돼요. 제 칠순을 맞아 일본 온천 여행을 보내준다던 며느리와 아들은 그 말만을 남겨놓고 다시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큰 공항에 저를 버리고 떠난 거죠. 눈물이 쏟아져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 가족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어디서 듣고 계신지 남겨주시면 그곳까지 따뜻한 햇살이 비추길 바라겠습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0을 맞은 순자라고 해요. 평생을 가족만 바라보고 살아온 평범한 주부였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는 아들 내외와 함께 살며 손주들 뒷바라지하는 게 제 일상이었어요. 그런 제게 칠순을 맞이한 어느 날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답니다. 며느리 미정이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어머니, 칠순이시잖아요. 일본 온천 여행 가요.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라 손을 내저었죠. 아이고, 무슨 소리야. 내가 무슨 여행을. 하지만 미정이는 이미 다 준비했다며 여행 가방까지 꺼내 보여줬어요. 저희가 알아서 다 예약했어요. 어머니는 편하게 짐만 싸시면 돼요. 아들도 옆에서 거들었어요. 엄마, 평생 고생만 하셨잖아요. 이제는 좀 즐기셔야죠. 그 말 한마디에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고맙다. 정말 고마워. 생전 처음 비행기를 타본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동네 경로당에 가서 친구들에게 자랑도 했답니다. 나 이번에 일본 간다. 며느리가 온천 여행 보내준대. 친구들은 부러워하며 손뼉을 쳤어요. 어머, 순자야. 그 며느리 복 받겠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여행 가방을 꺼내 하나하나 짐을 챙겼어요. 수건도 넣고 여벌 옷도 넣고 혹시 몰라 상비약도 챙겼죠. 거울 앞에 서서 새로 산 옷을 입어보기도 했답니다. 이 옷이 나한테 어울리려나? 설레는 마음에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출발 전날 밤 이상한 일이 있었죠. 화장실에 가려고 거실을 지나가는데 며느리와 아들이 낮은 목소리로 대화하고 있었어요.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해?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달리 방법이 있어? 당장 다음 달까지 돈 마련 안 되면 우리 망하는 거야. 며느리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죠. 저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못 들은 척 제 방으로 돌아왔어요. 무슨 돈 얘기일까? 사업이 안 좋은가? 불안한 마음에 잠을 설쳤지만 아침이 되자 그 생각은 잊어버렸어요. 드디어 출발하는 날이었으니까요.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며느리는 계속 휴대폰만 들여다봤어요. 표정이 밝지 않았지만 저는 그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죠. 미정아, 괜찮니? 어디 아프니? 아니요, 괜찮아요. 어머니. 그렇게 대답하는 며느리의 눈빛은 어딘가 불안해 보였어요.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처음 보는 거대한 건물에 압도당했죠. 세상에, 여기가 공항이구나. 사람들이 캐리어를 끌고 바쁘게 지나다니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며느리가 제 팔을 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여기 앉아서 기다리세요. 제가 체크인하고 올게요. 그래, 알았어. 천천히 해. 저는 대합실 의자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어요. 키 큰 외국인들도 보이고 단체로 여행 가는 학생들도 보였죠. 나도 이제 여행객이구나. 그런 생각에 절로 미소가 지어졌어요. 시간이 조금 지났을 때 갑자기 방송이 들려왔어요. 김순자 승객님, 김순자 승객님. 동행자분을 찾습니다. 제 이름이 불리자 가슴이 철렁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고 저는 당황해서 일어났죠.
제가 김순자인데요. 안내 데스크로 달려갔지만 직원은 고개를 저었어요. 동행자분이 먼저 출국하셨는데 승객님만 안 계셔서요. 네, 그게 무슨... 급하게 휴대폰을 꺼내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고객님이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다시 걸었어요. 또 걸었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기계음 뿐이었죠. 연결할 수 없는 번호입니다. 그 순간 제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손이 떨리고 다리에 힘이 풀렸죠. 아니야, 이럴 리가 없어. 아들에게도 전화를 걸었지만 똑같았어요. 연결할 수 없는 번호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누군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저 할머니 혼자 남겨진 거 아니야? 요즘 그런 사람들 많대. 노인 버리고 가는 거. 귀를 막고 싶었지만 그럴 수도 없었어요.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승객님, 혹시 집으로 연락해 보셨어요? 집에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같이 나왔으니까.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며느리가 저를 두고 간 게 아니라 저를 버리고 간 거라는 걸. 출발 시간은 이미 지나갔고 비행기는 떠났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답니다. 칠순 생일 선물이라던 일본 여행은 결국 공항 바닥에서의 배신으로 끝났죠. 밤이 되어도 갈 곳이 없었어요. 대합실 구석 의자에 앉아 밤을 지새우며 생각했죠. 내가 뭘 잘못했을까? 뭐가 부족했을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추운 공항 바닥에서 혼자 떨고 있을 뿐이었죠. 다음 날 아침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도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집에 가면 다 있겠지. 무슨 오해가 있었을 거야.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간 집은 텅 비어 있었답니다. 며느리의 화장품도, 아들의 서류도, 손주들의 장난감도 모두 사라졌어요. 식탁 위에는 아들의 메모 한 장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엄마, 미안해요. 우리 잠깐만 피하려고요. 돈이 너무 필요했어요.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제 온 세상이 무너져 내렸답니다. 무릎이 꺾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돈 때문에 나를 버린 거야? 손에 쥔 메모지가 눈물에 젖어번져 갔지만 아무도 제 손을 잡아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 밤 문득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죠. 그리고 남편이 생전에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여보, 내가 준비해둔 게 있어. 혹시 모르니까. 남편의 말을 떠올리며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서재로 향했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금고가 거기 있었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인 책상 위 낡은 금고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손이 떨렸지만 천천히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우리 결혼기념일 1975년 5월 23일이었죠. 숫자를 하나씩 누를 때마다 남편과의 추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철컥, 금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고요한 밤을 가르고 들렸어요. 안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죠. 마치 언젠가 제가 이 순간을 맞이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처럼요. 하나씩 조심스럽게 꺼내 펼쳐보는데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은행 통장, 부동산 등기부등본, 주식증서, 그리고 봉투에 든 유언장까지. 이 모든 재산은 내 아내 김순자에게 남긴다. 그녀가 원할 때 그녀의 뜻대로 사용하기를 바란다. 아무도 강요하지 말고 아무도 간섭하지 말라. 남편의 단정한 손글씨를 보는 순간 눈물이 주르륵 쏟아졌어요. 종이 위로 떨어진 눈물이 번지면서 글씨가 흐릿해졌답니다. 통장 잔고를 하나하나 확인했을 때는 숨이 멎는 줄 알았죠. 100억? 이게 정말 이렇게나 많은 돈을? 떨리는 손으로 계좌번호를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어요.
남편이 평생 일군 회사, 부동산, 주식까지 모두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강남의 빌딩, 경기도의 땅, 그리고 알아보지도 못할 회사 주식들까지요. 아들도 며느리도 심지어 친척들도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었죠. 남편은 생전에 항상 제게 말했었어요. 여보, 내가 먼저 가더라도 당신은 절대 누구한테 기대지 마요. 당신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내가 미리 준비해 놓을게. 세상이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제야 깨달았어요. 남편은 이미 모든 걸 예견했던 거예요. 아들이 어떤 사람이 될지, 며느리가 어떤 선택을 할지 다 알고 있었던 거죠. 마지막 봉투를 열었을 때 거기엔 제게 보내는 편지가 들어 있었답니다. 순자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당신 곁에 없겠죠. 미안해요. 당신을 혼자 두고 먼저 가서.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이 홀로 설 수 있게 준비해뒀어요. 이 돈으로 당신이 원하는 걸 하세요. 누구 눈치 보지 말고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걸. 편지를 읽으며 저는 소리내어 울었어요.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동시에 따뜻한 위로가 밀려왔답니다. 저는 서류들을 조심스럽게 다시 금고에 넣고 문을 천천히 잠갔어요. 그리고 그날 밤 공항에서 버려진 후 처음으로 제대로 잠을 잤답니다. 남편이 제 옆을 지키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현관문이 급하게 열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누군가 열쇠를 돌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벌컥 열렸죠. 며느리가 숨을 헐떡이며 거친 모습으로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어머니, 어머니 계세요? 대답 좀 해주세요. 저는 이미 일어나서 거실 소파에 앉아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을 받으며 평온하게 앉아 있었죠. 왔구나, 미정아. 아침은 먹었니? 며느리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옷차림도 평소답지 않게 구겨져 있었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땐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무슨 일이 그렇게 어쩔 수 없었는데? 앉아서 천천히 얘기해 보렴. 제 목소리는 제 자신도 놀랄 만큼 놀랍도록 차분했죠. 며느리는 제 앞에 무릎을 꿇으며 눈물을 뚝뚝 흘리며 울먹였어요. 사업 자금이 너무 급했어요. 당장 다음 주까지 돈을 마련 못하면 파산이었어요. 남편 사업이 그렇게 어려웠구나. 그래서 날 버린 거야? 버린 게 아니에요, 어머니. 정말 버린 게 아니라 잠깐만 피한 거예요. 상황이 정리되면 바로 모시러 갈 생각이었어요. 진짜예요. 저는 찻잔을 천천히 받침 위에 내려놓으며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알고 왔니? 내가 무사히 집에 돌아온 걸. 며느리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흔들리는 게 보였죠. 손가락으로 옷자락을 비틀며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어요. 그게 동네 사람들한테 들었어요. 어머니가 혼자 택시 타고 돌아오셨다고. 아, 그래서 걱정이 돼서 이렇게 급하게 달려온 거구나? 네. 정말 걱정 많이 했어요. 밤새 한숨도 못 잤어요. 하지만 며느리의 다음 말이 숨겨진 진심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어요. 그리고 어머니 명의로 된 재산이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됐어요.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 앞으로 뭔가 남기셨다면서요? 그 순간 거실 안의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는 게 느껴졌어요. 며느리의 얼굴에서 애써 쓰고 있던 가면이 서서히 벗겨지는 게 보였죠. 소문이 맞나요? 시아버님이 정말 어머니 앞으로 재산을 남기셨나요?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쓸쓸하고 허무하면서도
어이없는 웃음이 입가에 맴돌았죠. 그래, 결국 그게 궁금해서 온 거지? 나를 걱정해서가 아니라. 며느리는 잠시 머뭇거리며 시선을 피하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죄송하지만 저희 정말 지금 급해요. 조금만, 정말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얼마나 필요한데? 30억만. 아니, 20억만 있으면 돼요. 정말 그것만 있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점점 더 절박하고 간절해졌죠. 어머니, 저희도 앞으로 어머니 정말 잘 모실게요. 더 잘 모실게요. 효도도 제대로 하고 어디 여행도 진짜로 보내드리고 제발.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햇살이 따스하게 제 얼굴을 비추고 있었답니다. 미정아, 나한테 물어볼 게 하나 있어. 네, 어머니. 뭐든지 말씀하세요. 대답할게요. 공항에 날 두고 갈 때, 그때 뭘 생각했니? 며느리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려버렸어요. 70살 노인을 생전 처음 가본 낯선 공항에 혼자 남겨두고 떠날 때 말이야.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어? 혹시 미안하다는 생각이라도 했니? 그건 어머니. 그때는 정말 밤새도록 공항 바닥에 주저앉아 떨고 있을 엄마를 생각하진 않았니? 제 목소리가 점점 커지며 떨리기 시작했어요. 텅 빈 집에 돌아와서 아들의 차가운 메모 한 장 보고 울고 있을 나는 상상해 봤어? 며느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술만 파르르 떨었죠. 눈물이 뚝뚝 떨어졌지만 그게 진심인지 연기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때 현관문이 다시 조용히 열리며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엄마, 나야. 아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얼굴엔 수심이 가득했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한테 너무 못했어. 너도 알고 있었구나. 엄마를 공항에 버리고 간다는 걸.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엄마.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왔고 협박까지 당했어. 그래서 엄마를 팔아넘긴 거야? 엄마를 제물로 바친 거야?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양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꼈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천천히 바라보며 담담하게 말했죠. 나한텐 재산이 있어. 내 아빠가 나를 위해 남겨준. 그 말에 며느리와 아들의 눈이 동시에 희망으로 반짝 빛났어요. 마치 암흑 속에서 빛을 발견한 사람들처럼요. 하지만 너희한텐 단 한 푼도 줄 생각이 없어. 절대로. 엄마, 그게 무슨. 대신 내가 쓸 거야. 오롯이 내 인생을 위해서. 며느리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어머니, 그럼 저희는 어떡하라고요? 저희는 정말 죽게 생겼다고요. 너희가 날 어떻게 했는지 잘 기억해봐. 그게 바로 답이야. 어머니, 제발이요. 저희 정말 망해요. 가족이잖아요, 우리.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애원하는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어요. 나가줘. 지금 당장. 더 이상 여기 발도 들이지 마. 어머니, 내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지금 안 나가면 경찰 부를 거야. 제 목소리가 집안 구석구석을 울리며 메아리 쳤어요. 며느리와 아들은 서로를 바라보다가 결국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죠. 문이 쾅 하고 거칠게 닫히는 소리가 온 집안을 흔들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힘없이 주저앉아 한참을 목 놓아 울었답니다. 하지만 이번엔 배신감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해방감이었죠. 드디어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그날 오후 마음을 가다듬고 동네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남편이 남긴 유언대로 재산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부인,
법정 상속인이신 아드님은 이 사실을 아시나요? 알 필요 없어요. 이건 제 남편이 오롯이 저한테만 남긴 거예요. 변호사는 서류들을 꼼꼼히 검토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법적으로 전혀 문제 없습니다. 바로 진행하시겠습니까? 네, 최대한 빨리 시작해 주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뭔가 중요할 것 같아 전화를 받았죠. 김순자 여사님 맞으시죠? 저는 일간지 사회부 기자입니다. 네, 무슨 일이신가요? 공항에서 버려지신 사건에 대해 취재하고 싶은데 인터뷰 가능하신가요? 누군가 언론에 제보한 모양이었어요. 아마 공항에서 저를 봤던 사람들 중 누군가가 신고했겠죠. 인터뷰요? 갑자기 왜요? 네, 요즘 노인 학대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서요. 여사님 사연이 알려지면 많은 분들께 경각심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며 생각에 잠겼어요. 과연 이걸 세상에 알려야 할까? 조용히 묻어두어야 할까? 그러다 조용히 입을 열었죠. 좋아요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게도 조건이 하나 있어요. 말씀하세요, 여사님. 제 이야기를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전해주세요. 하나도 숨기지 말고요. 다음 날 아침 신문 일면에 제 이야기가 크게 실렸어요. 칠순 생일 선물이라더니 공항에 홀로 버려진 노모의 눈물. 기사는 인터넷을 통해 순식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갔죠. 댓글창은 분노와 동정의 목소리로 순식간에 가득 찼어요. 며느리 아들 인간들도 아니네. 짐승만도 못해. 저런 페륜아들은 법으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해. 노인 학대로 당장 고소해야 되는 거 아닌가? 며칠 뒤 상황이 반전되는 또 다른 기사가 터졌어요. 공항에 버려진 할머니 알고 보니 100억대 자산가였다. 이번엔 댓글 분위기가 180도 완전히 달라졌죠. 헐 대박. 며느리 아들 지금 멘붕 상태겠네 완전. 이게 진짜 인과응보지. 속이 다 시원하다. 할머니 제대로 복수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소문은 순식간에 우리 동네까지 빠르게 퍼졌어요. 경로당에 갔더니 친구들이 저를 보며 수군수군 웅성거렸죠. 순자야, 신문에 난 거 봤어. 그게 다 사실이야? 정말 100억이나 돼? 응, 우리 남편이 평생 모아서 나한테 남겨준 거야. 세상에. 그럼 아들하고는? 이제 어떻게 하려고? 연락 완전히 끊었어. 다신 안 볼 거야, 그 사람들. 친구들의 눈빛이 묘하게 복잡해 보였어요. 부러움과 동정, 그리고 약간의 질투까지 섞여 있었죠. 하지만 저는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이제 제 인생은 누가 뭐래도 제가 선택하고 결정할 거니까요. 그날 밤 집에서 쉬고 있는데 휴대폰이 다시 울렸어요. 발신자를 확인해 보니 며느리였어요. 어머니, 다시 한번 만나서 차분하게 얘기해 보면 어떨까요? 목소리는 한결 부드럽고 낮아져 있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그 속에 숨겨진 계산과 욕심을. 어머니 재산에 관해서도 우리 가족끼리 이야기 나눠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저는 조용히 피식 웃으며 창밖의 어둠을 바라봤어요. 미정아, 우린 이미 끝났어. 돌이킬 수 없어.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다신 연락하지 마. 이번엔 진짜야. 경고는 이번이 마지막이야.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고요하게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하늘엔 별들이 총총히 박혀 반짝이고 있었죠. 남편이 저 별들 사이 어디선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을 것 같았어요.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 내가 이제야 제대로 깨달았어. 바람이 살랑 불어와 얇은 커튼을 부드럽게 흔들었어요. 마치 남편이 제 곁에서 대답해주는 것처럼
따뜻하게 느껴졌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는 걸. 진짜 험난한 이야기는 지금부터 펼쳐질 거라는 걸요. 며느리와의 차가운 통화를 끊어버린 지 정확히 일주일이 흘러갔어요. 그동안 제 오래된 휴대폰은 하루 종일 쉴 새 없이 요란하게 울렸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 통도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발신자 번호만 봐도 누가 전화하는 건지 충분히 알 수 있었거든요. 아들, 며느리, 그리고 10년 넘게 오랫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친척들까지. 순자야, 나 작은 고모야. 정말 오랜만이지? 잘 지냈니? 언니, 나 막내 동생인데 기억하지? 얼마 전에 남편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져서 결국 모두 100억이라는 돈 냄새를 맡고 한꺼번에 찾아온 거였죠. 어느 날 오후 담당 변호사에게서 급하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부인, 남편분 유산에 대한 재산 정리가 거의 다 끝났습니다. 아, 그렇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아드님께서 저희 법무법인으로 여러 번 연락하셨더군요. 아들이요? 도대체 무슨 내용으로 연락을 했나요? 유류분 반환 청구를 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직접 말씀하시더군요. 유류분이라는 생소한 법률 단어에 저는 깜짝 놀라 몸을 움찔했어요. 유류분이요? 그게 대체 무슨 뜻인가요? 처음 들어보는데. 법정 상속인이 법적으로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을 말합니다. 변호사는 제가 이해하기 쉽도록 천천히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죠. 하지만 돌아가신 고인께서 유언장에 명확하게 부인 단독 상속으로 명시하셨고요. 특별한 법적 사유가 없는 한 아드님이 받으실 수 있는 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길고 깊은 한숨을 천천히 내쉬었어요. 다행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원래 계획대로 그대로 진행해 주세요. 전화를 끊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데 현관의 초인종이 띵동 울렸어요. CCTV 화면을 확인해 보니 아들이 고개를 숙인 채 문 앞에 서 있었죠. 이번엔 며느리 없이 혼자 왔더군요. 저는 문을 열지 않고 벽에 달린 인터폰으로 차갑게 말했답니다. 무슨 일로 왔니? 할 말이 있으면 거기서 해. 엄마, 제발 문 좀 열어줘. 얼굴 보고 할 말이 있어. 거기서 말해도 충분히 들려. 여기서 이야기하자. 카메라 속 아들의 얼굴이 순간 고통스럽게 일그러지는 게 보였어요. 엄마, 제발 부탁이야. 나 엄마 아들이잖아. 내 친아들이라고. 아들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엄마를 공항에 버리고 떠나갈 수가 있니? 그건 정말 어쩔 수가 없었어. 제발 한 번만 믿어줘. 저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깊게 숨을 천천히 들이마셨어요. 유류분 청구하려고 변호사 찾아간 거 나한테 말하려고 온 거니? 아들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며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게 드러났죠. 누가 그런 말을? 변호사가 엄마한테 직접 말했어? 그래, 다 들었어. 내가 내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거 말이야. 노리는 게 아니야. 이건 법적으로 내 정당한 권리라고. 아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며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재산인데 왜 나는 한 푼도 못 받냐고? 이건 불공평해. 내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을 나한테 준 거야. 오롯이 나한테만. 그래도 나는 친아들이잖아. 법적으로 분명히 권리가 있다고. 저는 입꼬리를 비틀며 차갑고 쓸쓸하게 웃음을 흘렸어요. 그래, 그럼 내 말대로 법대로 끝까지 해보자. 변호사한테 가서 얘기해. 엄마, 제발 이러지 마. 하지만 내가 날 어떻게 했는지 똑똑히 기억해둬. 그것도 법정에 전부 다 나올 거야.
아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창백하게 질려버렸죠. 노인 학대 혐의로 고소당하고 싶니? 언론에 더 크게 알려지고 싶어? 엄마, 제발 그러지 마. 우리 가족인데. 당장 돌아가. 다신 이 집 앞에 얼씬도 하지 마. 저는 아들의 대답도 듣지 않고 인터폰을 냉정하게 끊어버렸어요. CCTV로 보니 아들은 한참을 문 앞에 멍하니 서 있다가 결국 힘없이 돌아갔죠. 그날 밤 저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남편의 오래된 사진을 꺼내 들었어요. 여보, 제가 너무 냉정하고 매정한 사람이 된 걸까요? 잘하고 있는 건가요? 사진 속 남편은 제가 가장 사랑하는 그 모습 그대로 따뜻하게 웃고 있었어요. 아니야, 여보. 당신은 지금 아주 잘하고 있어. 정말 잘하고 있어. 남편이 제 귓가에 속삭이듯 그렇게 말해주는 것만 같았죠. 다음 날 아침 일찍 평소처럼 동네에 있는 경로당에 나갔어요. 입구에 들어서자 친구들이 저를 힐끔힐끔 쳐다보더니 수군수군거렸답니다. 저기 봐, 순자가 지금 들어온다. 100억 할머니 왔어. 와, 진짜 100억이래. 돈이 그렇게나 많대. 부럽다. 우리도 저 할머니한테 잘 보여야 하는 거 아니야? 뭔가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평소처럼 제자리에 조용히 앉았어요. 그러자 평소엔 저와 그다지 친하지도 않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다가왔죠. 순자야, 정말 오랜만이다. 오늘 내가 커피 한 잔 특별히 살게. 어때? 언니, 나 사실 예전부터 언니를 정말 좋아하고 존경했어. 진심이야. 순자 언니, 우리 오늘 같이 점심 먹을까요? 제가 맛있는 거 살게요. 저는 하나하나 모두 정중하면서도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오늘은 그냥 혼자 좀 조용히 있고 싶어요. 그러자 방 안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싸늘하게 얼어붙었죠. 뭐야, 돈 좀 있다고 벌써 사람이 완전히 거만해지네. 원래 저런 사람이었나 봐. 속물 같으니까. 귓속말처럼 들리는 비난의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지만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이제 제 곁에 남은 진짜 친구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알았으니까요. 경로당을 나와 천천히 걷고 있는데 누군가 뒤에서 제 이름을 불렀어요. 순자야, 잠깐만. 너 어디 가니? 뒤돌아보니 제 오랜 절친인 영희가 환하게 웃으며 서 있었어요.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유일하게 전혀 변하지 않은 단 한 명의 친구였죠. 영희야, 그냥 집에 가려던 참이었어. 많이 힘들지? 사람들 때문에 속상하고 상처받았지? 이제 괜찮아. 그 정도는 충분히 익숙해졌어. 별로 안 아파. 영희가 제 차가운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싸며 따뜻하게 잡았어요. 순자야, 내가 항상 내 편이라는 거 알지? 끝까지 너랑 함께 할 거야. 그 한마디에 참았던 눈물이 핑 돌며 코끝이 찡해졌어요. 영희야, 정말 고마워. 내가 있어서 내가 버틸 수 있어. 당연한 거지 뭐. 우리 차나 한잔하자. 오늘은 내가 쏠게. 한적하고 조용한 동네 찻집에서 영희와 마주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어요. 근데 순자야,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야? 구체적인 계획 있어? 무슨 말이야? 뭘 어떻게 하냐고? 그 엄청나게 많은 재산 말이야. 그걸로 뭘 할 건지 생각해뒀어? 저는 잠시 찻잔을 내려놓고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응, 있어. 남편이 평생 원했던 일을 이제 내가 하려고. 그게 뭔데? 나한테 살짝 귀띔해 줄 수 있어? 조금만 기다려. 좀 있으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야. 그날 오후 저는 혼자 남편과 처음 만났던 고향 마을을 찾아갔어요. 오랜만에 찾은 마을은 예전 기억 속 모습보다 훨씬 많이 늙어 있었어요. 빈집도 여기저기 많이 늘어났고
거리를 걷는 사람도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답니다. 마을 입구 어귀에 홀로 서서 천천히 주변을 차분하게 둘러봤어요. 여기가 딱 좋겠어. 이 장소가 제일 적당해 보여. 마을 한가운데 오랫동안 방치된 넓은 공터가 한눈에 들어왔거든요. 동네 부동산 중개소에 들러 그 땅의 주인이 누군지 알아봤어요. 실례지만 저 넓은 땅의 주인이 대체 누구예요? 알 수 있을까요? 아, 거기 말씀이세요? 마을 사람들 공동 소유인데 방치된 지 벌써 오래됐어요. 혹시 제가 그 땅을 살 수 있을까요? 가격이 얼마나 하나요? 부동산 주인이 깜짝 놀라 눈이 동그랗게 휘둥그레졌죠. 사시겠다고요? 거긴 너무 낡아서 아무도 관심조차 안 가지는데.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대충 10억 원 정도면 충분히 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좋아요. 그럼 바로 계약서 준비해 주세요. 오늘 당장 계약할게요. 부동산 주인은 도무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정말로. 진짜 사시는 거예요? 농담 아니시죠? 네, 지금 당장 계약서 작성해 주세요. 농담 아니에요.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그 넓은 땅은 정식으로 완전히 제 소유가 됐어요. 그리고 유명하다는 건축 설계사를 직접 만나러 사무실로 찾아갔답니다. 이 땅에 노인들을 위한 복지관을 새로 짓고 싶어요. 복지관이요? 요즘 보기 드문 좋은 일을 하시려는군요. 네, 외롭고 힘든 노인들을 위한 따뜻한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설계사에게 제가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어왔던 구상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넓은 식당, 편안한 휴게실, 작은 의료실, 그리고 아담한 숙소까지 다요. 가족에게 버려진 노인들이 편하게 와서 쉴 수 있는 곳을 만들고 싶어요. 와, 정말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일이십니다. 존경스럽습니다. 이름은 인생여행관으로 지으려고 생각 중이에요. 어때요? 설계사는 진심으로 감동한 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정말 멋진 이름이네요. 최선을 다해서 아름답게 설계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늦게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오니 또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이번엔 며느리가 누군가와 함께 문 앞에 서 있었어요. 혼자가 아니었죠. 2명의 아이들을 양손에 꼭 붙잡고 데리고 왔더군요. 제가 그토록 사랑하고 아끼던 귀여운 손주들이었답니다. 할머니, 할머니 저예요. 문 열어주세요. 아이들이 해맑게 환하게 웃으며 작은 손을 열심히 흔들었어요. 가슴이 미어지도록 아팠지만 꾹 참고 문을 열지 않았죠. 미정아, 왜 아이들까지 데리고 이렇게 왔니? 어머니, 아이들이 할머니를 너무 보고 싶어 해서 데려왔어요. 아이들을 이렇게 이용하는 거니? 정말 비겁하지 않니?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붉게 달아오르며 당황스러워 했어요. 그게 아니라 정말 아이들이 보고 싶어 해서 할머니, 제발 문 좀 열어줘요. 보고 싶었어요. 손주가 앙증맞은 두 손으로 문을 똑똑 두드렸어요. 저는 쏟아지려는 눈물을 간신히 참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답니다. 미안해, 얘들아. 할머니 지금 너무 바빠서 안 돼. 왜요? 왜 바쁘세요? 할머니 정말 보고 싶은데. 나중에 시간 나면 꼭 보자. 알았지? 약속할게. 며느리가 실망한 표정으로 아이들의 손을 이끌고 천천히 돌아갔어요. 현관문이 완전히 닫힌 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조용히 울었죠. 사랑스러운 손주들의 해맑은 얼굴이 자꾸만 떠올라 괴로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마음을 단단하게 굳게 먹어야 한다고 다짐했답니다. 지금 무너지면 절대 안 돼. 아직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많이 남았어. 며칠이 흐른 후 담당 변호사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또다시 걸려왔어요.
부인, 아드님께서 정말로 법원에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법대로 끝까지 대응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 게 있는데요. 혹시 언론에도 알리셨나요? 아니요, 전혀요. 무슨 일이 있는 건가요? 아드님 측에서 내일 기자회견을 대대적으로 연다고 합니다.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어요. 뭐라고요? 기자회견을요? 무슨 내용으로요? 어머니께서 재산 때문에 친아들을 매몰차게 버렸다고 주장하실 모양입니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저도 터무니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이제 여론전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급하게 거실에 놓인 TV를 서둘러 켰어요. 저녁 뉴스에서 제 아들이 카메라 앞에 서서 인터뷰하고 있었죠. 제 어머니는 오직 돈 때문에 가족 전체를 완전히 버렸습니다. 공항 사건은 사실 작은 오해였는데 어머니가 일부러 과장하신 거예요. 저희는 그냥 어려운 상황에서 조금만 도와달라고 부탁했을 뿐인데 아들의 두 눈에서는 굵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분명 연기처럼 보였지만 진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완전히 속아 넘어갈 거예요. 인터넷 댓글창이 또다시 순식간에 난리가 나기 시작했답니다. 이거 완전 반전 아니야? 할머니가 나쁜 사람이었네? 역시 한쪽 말만 듣고 판단하면 절대 안 되는구나. 할머니가 진짜 악역이었네. 아들 불쌍하다. 저는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리모컨으로 TV를 냉정하게 껐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휴대폰을 천천히 들었죠. 변호사에게 바로 전화를 걸어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도 내일 당장 기자회견을 열고 싶어요. 준비해 주세요. 부인, 정말 확실하신 거죠?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네, 이제 모든 진실을 세상에 완전히 밝힐 때가 됐어요. 며칠이 지난 후 저도 떨리는 마음을 안고 기자회견장 단상에 섰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며 떨리는 마음으로 마이크 앞에 조심스럽게 섰죠. 눈부신 카메라 플래시가 사방에서 터지고 수십 개의 카메라가 저를 향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순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네요.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지만 용기를 내어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제 아들이 어제 거짓말을 했습니다.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공항에서 정말로 버려졌고 그건 숨길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에요. 준비해온 증거 자료들을 하나하나 천천히 꺼내 기자들에게 보여줬어요. 공항 CCTV 영상, 끊긴 통화 기록, 그리고 아들이 남긴 차가운 메모까지. 이 모든 게 명백한 증거예요. 제가 결코 거짓말하지 않았다는 확실한. 기자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놀란 표정으로 웅성웅성거렸죠. 그럼 아드님께서는 왜 거짓말을 하신 걸까요? 오직 돈 때문이에요. 제가 물려받은 재산 때문입니다. 저는 담담하면서도 확고한 목소리로 모든 진실을 차근차근 설명했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나서 여론은 또다시 완전히 뒤집혀 버렸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완전히 지쳐버린 상태였죠. 집으로 힘없이 돌아와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이제 정말 끝인 걸까? 드디어 모든 게 끝난 걸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진짜 힘든 싸움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라는 걸. 그리고 제가 이기려면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해져야 한다는 것도 말이죠. 기자회견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여론은 제 편이 되었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답니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식욕도 없어졌죠.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어요.
이대로 무너지면 안 돼. 아직 할 일이 남았어.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하루하루를 버텼답니다. 어느 날 아침 등기우편이 한 통 도착했어요. 발신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었죠. 손이 떨렸지만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었어요. 피의자 김순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출석 요구. 봉투가 손에서 떨어졌고 종이는 바닥에 흩어졌어요. 특정경제범죄? 내가? 도대체 무슨 소리야? 급하게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답니다. 변호사님, 검찰에서 출석하라는데 무슨 일이에요? 변호사의 목소리가 심각하게 가라앉았어요. 부인, 지금 당장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세요?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세요, 제발. 전화로는 어렵습니다. 직접 오셔야 해요. 변호사 사무실로 달려갔을 때 그의 표정은 어느 때보다 굳어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죠. 부인, 앉으세요.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변호사는 한숨을 깊게 내쉬며 서류를 펼쳤어요. 고인이신 남편분께서 회사 운영 중 횡령 혐의를 받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우리 남편이 횡령을? 10년 전 회사 자금 50억을 개인 계좌로 빼돌린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처럼 어지러웠어요. 그럴 리 없어요. 우리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만 증거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통장 사본을 보여줬어요. 거기엔 남편 명의로 거액이 여러 차례 입금된 기록이 있었죠. 이건 사업 자금이었을 거예요. 횡령이 아니라. 문제는 이 돈이 회사 장부에 기록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돈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주식에 투자했어요. 제 입술이 바짝 말라갔고 목소리는 떨렸답니다. 그럼 제가 물려받은 재산도? 네, 만약 횡령이 인정되면 전액 환수 대상입니다. 순간 숨이 막혀서 제대로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100억이 사라진다는 게 아니라 남편이 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게 더 무서웠죠. 누가 이런 고소를 한 거예요? 변호사가 서류를 한 장 더 넘겼어요. 남편분의 전 동업자입니다. 박철수라는 분이에요. 박철수? 그 사람. 우리 남편이 제일 믿었던 사람인데 10년 전 회사를 정리하면서 사이가 틀어졌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최근 언론에 부인 이야기가 나가면서 재산 규모를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어요.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답니다. 변호사님, 저 어떡하죠? 정말 남편이 횡령을 한 걸까요? 지금은 혐의 단계입니다. 아직 확정된 게 아니에요. 하지만 검찰 조사에는 반드시 응하셔야 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다리가 후들거려서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어요. 택시 안에서 남편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죠. 여보, 당신 정말 그런 일을 한 거예요? 나한테는 왜 말 안 했어요? 왜 혼자 짊어지고 간 거예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만 닦을 기력도 없었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 앞에 또 누군가 서 있었어요. 이번엔 낯선 중년 남자였죠. 김순자 여사님이십니까? 누구세요? 저는 박철수입니다. 고인의 전 동업자였죠.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당신이 우리 남편을 고소한 사람? 박철수는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어요. 고소가 아니라 정당한 권리 주장입니다. 여사님. 당신 남편이 제 돈 50억을 가로챘어요. 거짓말 마세요. 우리 남편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당당하게 외쳤답니다. 증거가 있어요. 통장 거래 내역부터 계약서까지 다요. 당신이 물려받은 그 재산 절반은 원래 제 거예요.
만약 법정에서 이기면 당신은 빈털터리가 되는 겁니다. 박철수의 눈빛은 차갑고 계산적이었어요. 하지만 원한다면 합의할 수도 있죠. 합의요? 50억만 주세요. 그럼 고소를 취하하겠습니다. 나머지 재산은 당신이 가지세요. 어차피 당신 돈이니까. 저는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이 사람은 돈을 뜯어내려고 작정한 거였죠. 증거가 확실하다면 왜 합의를 제안하는 거죠? 박철수의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뭐? 그건 여사님 입장을 생각해서. 거짓말 마세요. 당신도 확신이 없는 거죠?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거나 뭔가 숨기는 게 있거나. 박철수의 얼굴이 붉어지며 목소리가 높아졌답니다. 일주일 들이죠. 그때까지 생각해 보세요. 합의 안 하면 법정에서 봅시다. 그땐 더 많이 달라고 할 겁니다. 그는 명함을 제 발치에 던지고 가버렸어요. 저는 그 명함을 주워들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죠. 그날 밤 잠을 한숨도 잘 수가 없었어요. 남편의 서재로 가서 오래된 서류들을 뒤지기 시작했답니다. 분명 뭔가 있을 거야. 남편이 결백하다는 증거가. 박스마다 먼지가 수북했고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밤새 서류를 뒤졌지만 특별한 건 찾을 수 없었죠. 새벽 5시 마지막 박스를 열었을 때였어요. 거기엔 오래된 녹음기와 USB 하나가 들어 있었답니다. 이게 뭐지? 손이 떨리며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철수야, 이건 횡령이 아니야. 회사를 살리기 위한 긴급 자금이었어. 남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말도 안 돼. 형님이 내 목까지 가져간 거잖아. 박철수의 목소리도 들렸죠. 장부를 보면 알 거야. 이 돈은 나중에 다 회사로 돌아갔어. 형님만 혼자 부자 되고 나는 빈털터리 됐어. 철수야, 제발 좀 진정해. 우리 다시 얘기해보자. 녹음은 거기서 끊겼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컴퓨터에 꽂았답니다. 파일을 열자 엑셀 문서가 나타났어요. 거기엔 50억의 입출금 내역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죠. 회사 운영자금 긴급 투입 30억, 2013년 3월 15일. 협력업체 대금 지급 15억, 2013년 5월 20일. 임직원 급여 지급 5억, 2013년 6월 10일. 모든 돈이 회사를 살리기 위해 사용됐다는 증거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박철수의 서명이 있는 합의서가 스캔되어 있었죠. 본인 박철수는 위 자금 운용에 대해 동의하며 추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왜 이런 중요한 걸 말 안 했어요, 여보. 저는 책상에 엎드려 한참을 울었답니다. 남편은 모든 걸 알고 있었지만 혼자 짊어지고 간 거였어요. 아침이 되자마자 변호사에게 달려갔어요. 변호사님, 증거를 찾았어요. 녹음 파일과 USB를 건네며 숨을 헐떡였죠. 변호사는 자료를 확인하더니 눈이 커졌어요. 이건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정말요? 남편이 결백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충분합니다. 이걸로 오히려 박철수를 무고죄로 고소할 수도 있어요. 처음으로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답니다. 하지만 변호사의 다음 말에 다시 긴장했어요. 그런데 부인, 한 가지 더 문제가 생겼습니다. 또요? 대체 뭐가 또 있는데요? 변호사가 노트북을 돌려 보여줬어요. 거기엔 인터넷 기사가 떠 있었죠. 100억 할머니의 아들,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며느리도 공범, 다단계 사기 조직 연루 의혹. 기사를 읽는데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지난 3년간 다단계 사기를 벌여왔다는 내용이었죠. 피해자가 무려 50명이 넘고 피해 금액은 30억 원이었답니다. 이게 사실인가요?
경찰 발표니까 사실일 겁니다. 그리고 부인, 더 심각한 건 변호사가 다른 문서를 꺼냈어요. 피해자들이 부인을 상대로도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 중입니다. 왜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요? 아드님의 법정 대리인이 부인이시잖아요. 그리고 아드님이 사기칠 때 부인 재산을 담보로 얘기했다고 합니다.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것 같았어요. 그럼 제가 그 빚을 다 갚아야 한다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피해자들이 집단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만약 언론 플레이까지 하면 부인 이미지에도 타격이 클 겁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날 힘도 없었답니다. 겨우 한 곱이 넘겼다고 생각했는데 더 큰 산이 앞에 놓여 있었어요. 변호사님, 저 어떡하죠? 정말 끝인 건가요? 변호사는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아직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각오하셔야 해요. 그날 오후 검찰청에 출석했어요. 차가운 조사실에 혼자 앉아 있으니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죠. 조사관이 들어와 책상 맞은편에 앉았어요. 김순자 씨, 남편분의 횡령건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네, 하지만 그건 오해예요. 증거가 있어요. USB를 건네며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답니다. 조사관은 자료를 검토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정도면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드님 거는 별개입니다. 그건 아시죠? 순간 또다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들. 제 아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증거가 확실하면 실형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며느리분도 공범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사실을 나올 때 다리가 후들거려서 벽을 짚고 걸어야 했어요. 복도 끝에서 누군가 저를 불렀답니다. 어머니. 돌아보니 아들이 수갑을 찬 채 경찰과 함께 걸어오고 있었어요. 엄마. 엄마 도와줘, 제발. 아들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초췌했죠. 난 정말 몰랐어. 미정이가 다 꾸민 거야. 하지만 저는 그냥 고개를 돌렸어요. 더 이상 그 눈을 마주할 수가 없었답니다. 어머니, 엄마, 나 진짜 억울해. 제발 좀 들어봐. 아들의 외침이 복도에 울려 퍼졌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에 타서 문이 닫히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죠. 이게 끝일까?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걸까? 하지만 알고 있었어요.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라는 걸. 검찰청을 나온 후 일주일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했어요. 언론에서는 매일같이 우리 가족 이야기를 다뤘답니다. 100억 할머니의 아들, 사기죄로 구속, 며느리도 공범 인정, 피해자 50명 넘어, 가족의 몰락, 탐욕이 부른 비극. TV를 켜도 인터넷을 봐도 우리 이야기뿐이었어요. 댓글창은 악플로 가득했고 집 앞엔 기자들이 진을 쳤죠. 김순자 씨, 아드님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피해자들에게 배상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손주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플래시가 터지고 마이크가 얼굴 앞으로 들이밀어졌어요.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답니다. 집으로 들어와 문을 걸어 잠그고 나서야 숨을 쉴 수 있었어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죠.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냥 가족 지키고 싶었을 뿐인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만 닦을 기력도 없었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왠지 받아야 할 것 같았죠. 여보세요? 할머니. 저예요, 민준이. 손주의 목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민준아, 너 괜찮니? 어디 있니? 저 친구 집에 있어요.
학교 못 가요. 애들이 다 놀려요. 12살 손주의 목소리는 온통 눈물로 젖어 있었답니다. 할머니, 저 때문에 아빠가 감옥 간 거예요? 아니야, 민준아. 내 잘못이 아니야. 그런데 엄마는 할머니 때문이래요. 우리 가족이 다 무너진 건 할머니가 돈 안 줘서래요. 손주의 떨리는 목소리를 듣는데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민준아, 할머니가 잘못했어. 미안해. 할머니, 저 이제 어떡해요? 엄마 아빠 없이 어떻게 살아요? 통화가 끊긴 후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답니다. 손주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고 가슴은 무너져 내렸죠.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던 걸까? 가족을 지켜야 했던 걸까?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 답은 명확했어요. 제가 돈을 줬어도 아들과 며느리는 변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더 큰 사기를 쳤을지도 모르죠. 아니야, 내 선택은 옳았어. 힘들지만 옳았어. 다음 날 아침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부인 박철수 씨가 무고죄로 입건됐습니다. 정말요? 네, 부인이 제출한 증거로 완벽하게 입증됐어요. 그리고 고인이신 남편분의 혐의도 모두 벗겨졌습니다. 처음으로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아드님 재판은 다음 주입니다. 각오하셔야 해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오고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죠. 이제 시작이야, 진짜 내 인생을. 며칠 후 법정에 섰어요. 아들의 재판을 방청하기 위해서였죠. 피고석에 앉은 아들은 수척하게 말라 있었고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인 김민수는 다단계 사기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박미정은 공범으로 징역 3년을 선고한다. 망치 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고 아들이 고개를 떨구었어요. 며느리는 흐느끼며 울음을 터뜨렸죠.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답니다. 하지만 일어나 나오지는 않았어요. 법정 복도에서 피해자 가족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김순자 씨, 우리 돈 어떻게 할 거예요? 당신 아들 때문에 우리 가족 망했어요. 배상이라도 해주세요. 제발요. 저는 그들 앞에 섰고 깊게 고개를 숙였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아들을 제대로 키우지 못했어요. 말로만 사과하면 뭐해요? 돈으로 보상하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겠습니다. 그들의 계좌번호를 받아 적었어요. 총 10명, 피해 금액 30억 원이었죠. 집으로 돌아와 통장을 확인했어요. 제 재산 100억 중에서 30억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주기로 결심했답니다. 남편이 평생 모은 돈이지만 이게 맞는 거야. 아들의 죄를 제가 대신 갚아야 해.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했어요. 그러자 언론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죠. 100억 할머니, 아들 피해자들에게 30억 배상. 가족의 죄, 홀로 짊어진 노모의 선택. 탐욕 대신 책임을 택한 칠순 할머니. 댓글창도 조금씩 달라졌어요. 할머니가 잘못한 건 아닌데. 대단하시다. 저런 아들 둔 게 죄는 아니잖아. 오히려 할머니가 피해자 아니야? 하지만 저는 그런 칭찬이 달갑지 않았어요. 제가 원했던 건 가족의 사랑이었는데 이젠 그마저 잃어버렸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교도소에서 면회 신청이 왔어요. 아들이 저를 보고 싶다고 했답니다. 처음엔 거절하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렸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자. 면회실에 들어서자 유리창 너머로 아들이 앉아 있었어요. 죄수복을 입은 아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답니다. 엄마,
아들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눈가는 퀭하게 꺼져 있었어요. 왜 만나자고 했니?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들은 유리창에 손을 대며 울음을 터뜨렸죠. 나 정말 잘못했어. 엄마한테 너무 못했어. 미안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알아. 그래도 엄마한테 꼭 해야 할 말이 있어. 아들은 눈물을 닦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답니다. 엄마가 피해자들한테 돈 준 거 들었어. 고마워, 엄마. 엄마가 아니었으면 그 사람들 어떻게 됐을지. 내 죄를 내가 대신 갚는 거야. 그게 엄마니까. 엄마, 나 여기서 정말 많이 생각했어.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이었는지, 엄마한테 얼마나 못했는지. 아들의 눈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고 싶지 않았답니다. 잘 반성하고 나와. 그리고 다시는 나쁜 짓 하지 마. 엄마 나 나오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건 내가 선택하는 거야. 엄마는 더 이상 도와줄 수 없어. 알아. 이제 혼자 해야 되는 거 알아. 면회 시간이 끝나고 일어서는데 아들이 다시 불렀어요. 엄마,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저는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답니다. 뭔데? 엄마, 사랑해. 평생 한 번도 말 안 했는데. 사랑해, 엄마. 그 말에 발걸음이 멈췄지만 뒤돌아보지는 않았어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서였죠. 나도 사랑한다, 아들아. 교도소를 나오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이제 내 인생을 살아야 해. 그 후로 몇 달이 지났어요. 고향 마을에 짓기로 한 복지관 공사가 시작됐답니다. 매일 아침 공사장에 나가서 진행 상황을 확인했어요. 할머니, 여기 식당 자리인데 이렇게 해도 될까요? 네, 좋아요. 어르신들이 편하게 식사하실 수 있게 해주세요. 휴게실은 햇빛이 잘 들어오게 창을 크게 냈어요. 고마워요. 어르신들이 햇볕 쬐면서 쉬실 수 있겠네요. 일꾼들과 설계사는 저를 진심으로 대해줬어요. 제 재산이 아니라 제 마음을 봐주는 것 같았답니다. 공사가 한창일 때 영희가 찾아왔어요. 순자야, 너 요즘 표정 많이 좋아졌다.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아. 힘들었을 텐데. 잘 견뎌냈어. 영희가 제 손을 꼭 잡았고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영희야, 너 덕분이야. 내가 옆에 있어줘서 버틸 수 있었어. 우리 평생 친구잖아. 당연한 거지. 두 사람은 공사장을 함께 둘러보며 이야기를 나눴답니다. 이름이 인생여행관이라며? 참 좋은 이름이다. 응, 버려진 노인들이 마지막 여행을 따뜻하게 보냈으면 해서. 너 같은 사람이 더 많아져야 하는데. 아니야, 나도 배운 거야. 버려져 봐야 진짜 아픔을 아는 거더라. 6개월 후 드디어 인생여행관이 완성됐어요. 개관식 날 마을 어르신들과 언론사들이 모두 모였답니다. 테이프 커팅을 하고 나서 저는 마이크 앞에 섰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순자입니다. 저는 칠순 생일날 공항에 버려진 할머니예요. 사람들이 웅성거렸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죠. 그날 저는 세상에서 가장 외롭고 슬펐어요. 하지만 그 경험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답니다. 이곳은 저처럼 외로운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이에요. 가족에게 버려지고 세상에게 잊혀진 분들이 따뜻하게 쉬실 수 있는 곳이죠.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고 어르신들은 눈물을 닦았어요. 여기선 누구도 버려지지 않습니다. 여기선 모두가 소중한 가족입니다. 이제 저와 함께 진짜 인생 여행을 시작하시죠. 개관식이 끝나고 어르신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답니다. 할머니, 여기 정말 좋네요. 밥도 맛있고
방도 따뜻하고. 우리 여기서 살아도 돼요? 그럼요. 여기가 이제 여러분 집이에요.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어르신들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함께 산책도 하고 화투도 치고 노래도 불렀답니다. 순자야, 너 덕분에 우리가 사는 것 같아. 아니에요. 어르신들 덕분에 제가 사는 거예요. 그렇게 평화로운 날들이 계속됐어요. 어느 날 손주 민준이에게서 편지가 왔답니다. 할머니, 저 민준이에요. 아빠는 아직 교도소에 계시고 엄마는 출소했어요. 저는 지금 외할머니 집에서 살고 있어요. 학교도 다시 다니고 친구들도 생겼어요. 편지를 읽는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할머니, 저 처음엔 할머니 원망했어요. 우리 가족 다 망한 게 할머니 때문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제 알 것 같아요. 할머니가 오르셨다는 거, 할머니도 힘드셨다는 거. 할머니, 저 커서 훌륭한 사람 될게요. 그래서 할머니 자랑스럽게 해드릴게요. 할머니를 닮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으며 하늘을 올려다봤답니다. 여보, 우리 손주 잘 크고 있어요. 당신 걱정 안 해도 돼요.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흔들었고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1년 후 인생여행가는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어요. 다른 지역에서도 벤치마킹하러 왔고 방송에도 여러 번 나갔답니다. 순자 할머니, 후회하시는 건 없으세요? 기자가 물었고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후회요? 하나도 없어요. 공항에 버려진 그날이 제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그날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이 복지관도 없었을 테니까요. 기자는 감동한 듯 고개를 끄덕였죠. 그럼 아드님과는 연락하고 계세요? 가끔 편지를 받아요. 그걸로 충분해요. 언젠가 출소하면 만날 건가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대답했답니다. 그건 그때 가봐야 알 것 같아요. 하지만 미워하지는 않아요. 용서했어요. 다만 다시 같은 관계로 돌아가진 않을 거예요. 그날 밤 복지관 옥상에 올라가 별을 봤어요. 반짝이는 별들 사이에 남편의 얼굴이 보이는 것 같았답니다. 여보, 나 잘하고 있죠? 당신이 남겨준 돈 의미 있게 쓰고 있어요. 이제는 후회 없어요. 정말이에요.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며 저에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잘했어, 여보. 정말 잘했어. 다음 날 아침 어르신들과 함께 아침 산책을 나갔어요. 따스한 햇살이 온몸을 감싸고 새들이 노래를 불렀답니다. 할머니, 오늘 날씨 정말 좋네요. 그러게요. 산책하기 딱 좋아요. 함께 걸으며 웃고 떠드는 어르신들을 보니 가슴이 벅찼어요.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피로 맺어진 게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진 진짜 가족. 그때 휴대폰이 울렸고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았어요. 여보세요? 어머니, 저 미정이에요. 며느리의 목소리에 발걸음이 멈췄답니다. 출소했어요. 그동안 정말 많이 반성했어요. 그래, 다행이네. 어머니 어머니 뵙고 싶어요. 제대로 사과하고 싶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조용히 대답했어요. 지금은 안 돼. 나도 아직 준비가 안 됐어. 하지만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 거야. 감사합니다, 어머니. 기다릴게요. 전화를 끊고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앞으로 가야 할 길은 아직 멀었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는 알았거든요. 진짜 여행은 목적지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걸. 그리고 때로는 버려져야 진짜 자유를 찾을 수 있다는 걸. 공항에 버려진 그날, 저는 칠순의 선물을 받았어요. 새로운 인생이라는 가장 귀한 선물을요. 이제 저는 더 이상
버려진 시어머니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저를 100억의 기부 천사라고 부르지만 저는 그냥 순자예요. 진짜 여행을 시작한 70살 소녀 순자랍니다. 그리고 이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니까요. 사연 재밌게 잘 들으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기억하세요. 때로는 주저앉아야 날아오를 수 있다는 걸. 그리고 진짜 여행은 언제나 예상치 못한 순간에 시작된다는 걸. 여러분 모두 행복한 여행 되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듣고 계신 분이 있다면 댓글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다음에 또 깊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